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주간 상승률을 기록하고 이에 따라서 집을 사려는 대출 수요까지 폭증하면서 정부가 전격적인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규제 내용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사상 처음으로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한승 기자. 이게 당장 내일부터 시행되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에서 집 사기 위한 목적으로 받는 주담대 최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지난 2019년 1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 대출을 금지한 적은 있지만 이처럼 대출 한도 자체를 제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권 총량 관리도 강화됩니다. 전 금융권은 매년 월별, 분기별, 연간으로 대출 총량을 제한하는 목표치를 금융당국에 제출하는데요. 다음 달부터 이 목표치가 당초 계약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심지어 정책대출도 연간 공급 계획의 75%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정책대출 받기도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다가 과거 규제 속에서도 보통은 예외로 빠졌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도 규제 대상이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생애 첫 주택을 사려는 차주들은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내일부터는 그 비율이 70%로 줄어드는 데다 기존에는 없던 6개월 내 전입 의무도 생겼습니다. 이는 정책대출에도 적용됩니다. 또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은 대출 최대 한도도 줄어듭니다. 여기에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에서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90%에서 80%로 줄어듭니다. 무주택자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정책대출과 전세대출마저 규제 강화 대상에 포함되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과거 정부 때도 주요 규제 대상이었던 유주택자는 더 강한 대출 규제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 갭 투자 관련 대출도 막히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계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정동진 기자, 먼저 유주택자 규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내일부터 유주택자라면 수도권 및 규제지역 소재주택을 추가 구입하기 위한 금융권 대출이 완전히 막힙니다. 담보 인정 비율이 0%로 일원화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주택자나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기로 한 1주택자라면 기존과 동일한 대출 규제를 받습니다. 갭투자용 대출도 막힙니다.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방식의 대출을 쓸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또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라면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지방소재주택을 담보로 하는 경우라면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생활자금 대출 취급 여부나 그 한도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한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은 다주택자 말고 1주택자도 영향을 받던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선 생활비용으로 빌릴 수 있는 주담대 한도가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집을 2채 이상 가진 사람은 이런 대출 자체가 아예 금지됩니다. 이외에도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 만기도 최대 30년으로 제한되는데요. 만기가 짧아질수록 매년 갚아야 하는 금액이 많아지는 만큼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에 따른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신용대출 한도도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되는데요. 대표적 신용대출인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신용도에 따라 연소득의 1.5배에서 2배까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연소득 내에서만 이용 가능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증시는 조정 흐름이 완연합니다. 코스피는 3,050선 안팎까지 내려왔습니다. 외국인이 연일 매도에 나서는 가운데 그나마 업종 중에선 방산주가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송태희 기자. 네, 송태입니다. 네, 코스피 얼마나 하락하고 있습니까? 네, 한때 3,050선 아래로 내려왔지만 오후 3시 기준 코스피 지수는 낙폭을 만회하면서 0.7% 안팎 하락한 3,056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세가 무섭습니다. 9,200억 원가량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8% 하락하며 781선을 오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강보합세지만 그동안 많이 올랐던 SK하이닉스는 3% 안팎 빠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도 2% 안팎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강화 소식에 그동안 상승세를 타던 금융지주는 대체적으로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외의 특징주 그리고 아시아 증시 상황도 짚어볼까요? 방위비 증액 가능성에 풍산, LIG, 넥스원이 각각 4%, 3% 안팎 오르고 있습니다. 경영권 갈등 재점화 가능성에 고려아연이 6% 상승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최근 급등했던 카카오페이는 9% 안팎 급락하고 있습니다. 롯데지주가 일본 롯데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에 롯데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약세입니다. 롯데케미칼 6% 안팎 내리고 있습니다. 상하이 종합, 홍콩 항생은 약세지만 일본 니케이는 1.6% 내외 상승하면서 5달 만에 4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환율은 달러당 1원가량 내린 1,356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송태입니다. 주말인 내일 첫 차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 지하철 요금이 150원씩 오릅니다. 가뜩이나 힘든 물가 상황 속에 교통비까지 부담이 커지는 건데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지하철 요금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서울과 경기, 인천 지하철 교통카드 기본 요금이 기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됩니다. 청소년은 900원으로 오르고 어린이 요금은 550원으로 오릅니다. 현금으로 일회권 카드를 구매해 이용할 경우엔 성인과 청소년 모두 1,650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10km 이내는 기본 요금을 적용하고 일정 구간마다 100원씩 추가되는 거리별 구간 요금과 추가 운임 체계는 변동 없이 기존처럼 유지됩니다. 이번 인상은 철도 운영기관의 적자 누적과 안전투자 확대 필요성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수도권 지하철 기본 요금이 인상된 건 2023년 10월 이후 1년 8개월 만입니다. 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난다고 봐야 할까요? 기존에는 지하철 왕복 요금으로 2,800원이 들었지만 이후에는 3,100원이 드는 건데요. 한 달에 22일 통근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원래 기본 요금 6만 1,000원 정도였다면 앞으로는 6만 8,000원으로 6,000원 넘게 늘어나는 겁니다. 이 가운데 교통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혜택 상품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월간 대중교통 이용 횟수와 비교해 더 저렴한 것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예컨대 기후동행 카드는 서울과 수도권 내 일부 지자체에서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월간 정기권입니다. 19세에서 39세 청년의 경우 월 5만 5천 원, 40세 이상은 6만 2천 원의 이용이 가능한데요.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의 일부를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청년에 대해 30%를 가정하면 6만 8천 원의 대중교통 이용 시 2만 원가량 아낄 수 있고요. 제휴를 맺은 신용카드 실적 조건을 채우면 추가로 10% 더 저렴한 금액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 이렇게 커지는 각종 물가 부담 속에 국회가 세금 공제 혜택을 늘리는 법안의 통과를 추진합니다. 예체능 학원비의 세액 공제 범위를 기존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넓히는 방안인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 안에 관련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웅배 기자,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 내용 전해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까지 6월 임시국회 기한 안에 총 40건의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인데요. 여기에 만 13세 이하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 공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포함됐습니다. 학원비의 15%를 산출세액에서 제외하게 되는데요. 한도는 기존대로 연 300만 원입니다. 자녀교육 보육에 있어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인데요. 여야 공통공약이었던 만큼 무리 없이 통과될 걸로 보이고요. 공포한 뒤 석 달이 지나서 법이 적용되는 만큼 빠르면 10월경부터 쓴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는 법 적용 시 앞으로 세금이 5년 기준 총 1조 1,000억여 원, 매해 2,300억 원가량 덜 거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신속처리 법안에 오른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지역사랑 상품권 활성화 방안도 재추진되는데요. 국가행정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되 지자체가 신청한 보조금 일부를 행정안전부에서 깎을 수 있고요. 대통령령으로 인구소멸 지역만 추가 지원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산업은행에 기금을 만들어 첨단 전략 산업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산업은행법,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거래 금지 등 내용을 담은 이른바 온풀법도 중점 추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생 추경안을 포함해 상법 개정안과 양국관리법, 노란봉투법 같은 굵직한 법안들도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팍팍해진 경기 상황과 부실이 심해지는 대출 연체. 이 와중에 부동산과 주식의 상승세 등 부채를 둘러싼 셈법이 복잡합니다. 이런 와중에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대출 수요자들이 찾던 보험사들도 당국의 대출 조이기 기조에 신용대출 문을 걸어 잠그는 모습입니다. 신성우 기자, 이번엔 현대해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대해상은 다음 달 1일부터 신용대출 신규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현대해상 측은 대출 포트폴리오 조정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대출을 중단했다며 언제 재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DB손해보험과 신한라이프생명도 신용대출을 중단한 데 이어 보험사들이 속속 신용대출 문을 걸어 잠그는 모습입니다. 신용대출은 약관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당장 규모 자체가 크진 않은데요. 다만 금융당국이 꾸준히 가계대출 관리 신호를 보내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리고 연체율도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보험사들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 1분기 말 기준 0.79%로 상승세입니다. 특히 신용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지난 1분기 말 2.5%까지 치솟았는데요. 1년 사이 1%포인트 넘게 뛴 겁니다. 현대해상의 신용대출 연체율도 약 2%로 높은 편인데요.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대출 건전성에 대해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보험사들의 신용대출은 문턱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차주들이 찾는데요. 보험사들이 대출을 잠그며 차주들 입장에선 고민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해외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자산운용사들의 투자 손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현대 자산운용이 굴리던 영국 해외 부동산 펀드 가치가 급락하면서 SC제일은행과 맺은 환해지 계약에 대한 정산금 지급을 미룬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민후 기자. 네, 이민우입니다. 네, 정산금이 미지급됐다는 것은 사실상 채무 불이행이죠. 그렇습니다. 현대운용 측이 지난 16일 현대 유퍼스트 부동산 투자신탁 30호 펀드에 환해지 계약의 정산금 127억 7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펀드는 영국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위치한 글로벌 보험사 에이곤의 영국 지부가 임대한 오피스에 투자한 상품입니다. 당초 현대운용 측은 지난 2020년 파운드 원 환율을 1,452원에 고정하는 5년 단위의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계약 만기일인 어제 기준 환율이 파운드당 1,846원까지 치솟으면서 차액에 대한 정산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 겁니다. 해당 펀드는 지난 2023년 LTV가 80%를 초과하면서 현재 대주단에 돈이 묶여있는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 3,377만 파운드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으나 현대운용은 이 중 30만 파운드만 갚고 나머지는 리파이낸싱 중인 선순위 대출의 만기일에 갚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현대운용은 매년 8억 원 수준의 연체이자와 더불어 127억 원을 대출 만기일에 갚아야 합니다. 네, 이게 매각 시점이 계속 늦춰지면서 개인 투자자들도 손실이 더 커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운용은 지난 2020년 해당 펀드를 설정할 당시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DB증권 등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 자금 514억 원을 모았는데요. 현재 펀드 가치는 설정 이후 32.8% 떨어진 상태입니다. 당초 부동산 매입가는 1억 3,325만 파운드, 우리 돈 2,003억 원을 들였는데요. 금리 인상 기조와 맞물리면서 지난 2023년 건물의 감정평가액이 9,600만 파운드로 28% 하락한 상황입니다. 감정평가액이 낮아지면서 유럽 오피스 시장이 회복된 이후 해당 오피스를 매각할 예정인데 아직까지 매각 시점은 불투명합니다. 당장 현대운용은 다음 달 선순위 대출의 만기를 앞두고 있어 리파이낸싱이 우선 과제가 됐는데요. 오는 12월로 예정된 펀드 만기 연장을 위해 수익자 총회도 열 예정입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 균열의 시작이었던 과거 고려아연의 신주 발행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 판결에서는 당시 고려아연에게 경영권 분쟁에 대한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는 판단도 함께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네, 일단 고려아연과 영풍의 사이가 안 좋아진 게 꽤 오래전이다 보니까 이번 판결이 정확하게 다뤘던 사건이 뭡니까? 네, 이번 사건은 지난 2023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고려아연은 유상증자를 통해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HMG 글로벌에 지분율 약 5%의 신주를 배정한 바 있습니다. 고려아연 최대 주주였던 영풍이 이를 두고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우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고요. 고려아연은 친환경 신사업협력 차원이라며 맞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2부는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유상증자가 경영권 강화 목적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사업상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정관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관상 신주를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배정하려면 제3자가 외국 합작법인이어야 하는데 HMG 글로벌은 설립 단계에서 고려아연이 출자하지 않아 합작법인이 아니란 겁니다. 판결 직후 경영권 분쟁 재점화 조짐이 감지되자 고려아연은 장중 주가가 90만 원을 넘기도 했고요. 영풍도 주가가 한때 5만 원을 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 판결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고려아연은 즉각 항소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에서 외국 합작법인과 관련된 정관 재정 취지를 상세히 소명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따라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일단 신주 효력은 유지됩니다. 영풍 측은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나 위법한 유상증자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기존 주주들 모두가 피해자라며 최 회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우산과 우비 많이들 구매하실 텐데요. 그런데 해외 직구한 중국산 어린이용 우산에서 유해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관련 제품 3개 중 1개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채연 기자,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네, 서울시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판매한 어린이용 우산과 우비 등 제품 35개 중 11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나오거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사 대상인 어린이용 우산 8개 모든 제품이 물리적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상당수 제품의 끝부분이 날카로워 베이거나 찔릴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 6개 우산은 생식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발암 가능 물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했는데요. 국내 기준치를 최대 443.5배 초과한 제품도 있었고 2개 제품에서는 납도 기준치 대비 최대 27.7배 초과 검출됐습니다. 네, 어린이용 우산뿐만 아니라 우비 제품도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용 우비 제품 8개 중 3개는 다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머리에 쓰는 후드 부분에는 사고 위험 때문에 끈을 부착하면 안 되는데 끈이 달려있는 제품도 있었고요. 한 제품의 테두리 원단에서는 발암성 물질인 포말데하이드가 국내 기준보다 32.6배 초과 검출됐습니다. 서울시는 문제가 된 제품들에 대해 각 플랫폼의 판매 중단을 요청했고 소비자들에게는 물건 구매 시 제품 정보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지난 4월 국내 은행들의 대출 연체율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0.57%로 전달보다 0.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신규 연체 발생액이 2조 9천억 원으로 전달보다 1천억 원 줄었지만 연체 채권 정리 규모가 2조 4천억 원 줄어든 1조 7천억 원을 기록해 전체적인 연체율이 올랐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월세로 주거하는 청년이 더 늘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에 따르면 1975년에서 1979년생은 20대 초반 월세 비중이 20%에 못 미쳤지만 1990년부터 1994년생은 20%대 중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과열로 청년층의 주거 형태에도 양극화가 진행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